지난 시간에는 남한산성 농성 전반기의 상황과 조선의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 두 번째 주제로는 남한산성 농성 중반기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축년 1월 1일부터 정축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자, 새해가 밝은 정축년 1월 1일에 이 남한산성에 온 청태종은 남한산성 일대를 순시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청군의 본대가 도착을 하게 되니까 남한산성에서 이제 이 관측하는 청군의 어떤 그 확연하게 늘어난 군세를 조선 측에서도 인지할 정도가 되었었는데요. 이날 이제 파견되었던 홍서봉 등은 이 청태종이 이제 남한산성 일대를 순시하느라 군영을 비웠기 때문에 어떤 소기의 교섭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음날 방문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날간 이 조선사신들은 청태종의 첫 번째 국서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명과의 어떤 협력, 존호진상의 동참 요청을 거부한 것, 척화 교서 작성 등을 비난하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일으킨 이 선제 침략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이런 이제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묘맹약의 위반 주체는 어디까지나 청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이제 점을 강조하는 그 내용의 국서였습니다. 그리고 인조에 이제 귀순을 권유를 했는데요. 이 국서의 첫머리는 대청국 관원 인성 황제 조유 조선 국왕이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청국이라는 어떤 국호도 사실 조선 입장에선 인정할 수 없고 황제도 그렇고요. 황제가 돼야지 이제 조유라는 단어를 붙여서 조유라는 것은 황제가 널리 알린다, 타이른다 이렇게 알린다라는 정도의 의미인데요. 이런 식의 어떤 용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제 청나라는 확실하게 어떤 자신들이 황제국이라는 것을 이제 조선 그 관인들이나 민인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형식의 국서를 보냈던 것이죠. 자, 이런 국서가 도착하니까 척화론에 엄청난 격발을 초래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을 하나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조의 사위인 신익성이라는 분이 이 시점에 이제 올린 그 상소문의 일부입니다. 삼가 듣건대 홍서봉 등이 서계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조유라고 일컬었는데도 조정에서 장차 회답을 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광화하는 일을 끝내 이룰 수 없을 뿐더러 교활한 오랑캐 계략에 말려들어 천하와 후세의 비난만 받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피패와 금백을 더 줄 수도 있고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삼을 수도 있지만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리는 일은 따를 수 없습니다. 결국에 이런 형식의 어떤 국서에 회답하는 일은, 접수를 하고 회답하는 일은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피패나 금백보다도 더 중요하고 왕자 대신을 인질로 보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당대 사람들에게. 큰 명분이 있는 것은 천경지휘와 같은 것이니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지난번 오랑캐의 글이 아무리 도리에 어긋나고 방자했어도 아직 조유라는 두 글자는 없었고 사명을 받던 신하가 중도에서 내버렸는데도 오히려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거짓 조서, 위조가 어찌하여 군부 앞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라고 상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리에 어긋난 글, 조유라는 두 글자는 없었던 글, 그리고 사명을 받은 신하가 중도에서 내버렸던 그 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나덕헌과 이야기, 그 배례를 거부하고 받아왔던 그 청나라 홍타이지의 국서였던 거죠. 그것이 너무나 참남해서 이 나덕헌과 이학은 그 국서의 진본을 통원보라는 곳에 버리고
복사를 하죠. 등사를 해서 이제 들고 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의 국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국서조차도 오히려 처벌을 받았는데 이런 형식의 어떻게 보면 예의 등급을 높인 국서를 접수하고 회답한다는 것은 아무리 전세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척화론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1월 3일에는 이제 인조의 첫 번째 국서가 발송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조청 관계에 있어서 사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형제 관계를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청과의 군신 관계를 맺겠다라는 이런 뉘앙스는 이런 방구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도 이미 이 청의 요구에 따라서 국서의 형식이 한 단계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발송한 국서의 서두가 조선국왕 이종이 삼가 국서를 누구에게? 대청국의 관원 인성 황제에게 올린다. 소방 횡루 대국은 이 작은 국가인 조선이 대국에 큰 죄를 지어서라고 이제 시작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조선의 형제관계를 맺었을 때 조선의 국서는 금국환 누구에게 라고 이제 보내는 형식이었을 텐데 이미 대청이라는 국호도 인정을 해서 써주고요. 황제라는 이제 칭호까지 한두 단계 이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자년 가을의 주화척화 논쟁에서 이 사실은 최명길은 대청국 황제가 아니라 대청국 한, 그러니까 청국한이라는 명칭까지는 무방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후퇴를 한 겁니다. 황제라는 명칭까지 전황이 워낙 불리하니까 후퇴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국서에서는 청나라의 연호를 기입한다라거나 칭신의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 국왕이 어디까지나 대청국의 황제에게 이제 보내는 그런 국서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국서를 받은 청측은 여러 왕자, 그러니까 홍타이지의 이제 그 아들들이거나 이복 형제, 사촌들, 친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왕자라는 건. 그 다음에 외본 몽고병을 이끄는 그 왕공들이, 그 장수들이 도착한 이후에야 상의해서 회답하겠다라고 하고 이 국서에 대한 이제 회답을 하지 않는 거죠. 당시 이제 청군 본대는 선발대를 먼저 한양으로 파견을 시키고 이 심양에서 출발한 청군 본대는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서 이 조선의 어떤 방어 거점을 서서히 공략을 하면서 한양, 그 다음에는 이제 남한산성으로 이제 직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척화론자들은 이제 주장하기를요, 이러한 어떤 청의 요구대로 만약 청을 황제국으로 인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칭신의 국서가 발송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칭신의 국서가 결코 인조의 안위를 보장을 못한다. 이제 명분론적으로 설득되기 어려우니까 이들도 이제 실리론적인 입장에서 칭신의 국서를 발송을 해도 인조의 어떤 그 신변 보장을 못한다라는 이제 논리로 인조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강화론이 청과의 교섭은 수성군의 사기만 저하시킬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들 주장의 어떤 맹점은 뭐냐 하면은 군사적인 대안은 없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논의가 수성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군왕군의 패장을 처형해서 독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인조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참 사리에 벗어난 실정을 모르는 논의다. 왜 그렇죠? 이 외부 군왕군의 패장한테 어떻게 연락을 할 것입니까? 이 남한산성이 포위된 상태에서 이런 식의 이제 그 반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1월 13일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인조의 두 번째 국서가 청측에 발송이 되는데요. 정묘맹약에 여기까지도 어디까지나 이제 군신관계는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형제관계를 강조를 하면서 사제의 의미는 듬뿍 담아서 이제 발송이 되는데 여전히 칭신의 표현은 없었고 칭신의 표현이 없으니까 청측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회답을 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여전히 명과의 사대 관계를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월 15일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대부분의 외부의 군왕군이 패배해서 도주했다라는 이제 사실을 성 내에서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외부 군왕군들은 도주한 다음에 이 정세를 관망할 뿐이지 어떻게 돼서 이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청군 본대에 대한 어떤 반격이나 이런 걸 재공격을 시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보면 당시 외부 군왕군을 이끌던 그 지휘관들의 어떤 무능, 비겁을 욕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요인은 뭐겠습니까? 기본적인 어떤 전력이 이 조선군의 전력이 청군과 상대하기엔 너무나 이제 갭이 컸다라는 그런 요인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경에 이르면은요, 아까 그 병자년의 한 12월 말경에 청태종이 이끄는 청군 본대가 도착했고, 1월 15일에는 그 이후에 후속 부대도 계속 오게 되는데요. 이 후속 부대가 이제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원부대, 청군의 화포, 화약, 군량을 수송하는 이제 부대도 도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1월 15일경에 이르면은 어떤 청나라의 조선 원정군이 남한산성 근처에 거의 이제 그 진영과 전력을 완벽하게 이제 갖춘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청군이 가져온 화포가 바로 그 홍위포와 대장군포였습니다. 근황군의 패인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런 이제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가 이 근황군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승리한 하나의 전투가 금화, 강원도 금화 또는 기마라고도 하죠. 이 기마라고 불리는 이 지명에서 일어난 전투의 승전이었는데요. 인조 15년 1월 26일에 이제 교전을 하게 됩니다. 이 전투의 한 부대는 홍명구라는 문신이 지휘를 하고요. 이 한 부대는 무장 출신이 아주 노련한 무장이었습니다. 유림이라는 이제 이 무장이 지휘를 했는데요. 홍명구가 지휘했던 부대는 평지에 진을 치고 있다가 청군의 기마병에 의해서 한 번에 돌격돼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붕괴하고 말았는데, 이 무장 유림이 지휘하는 부대는 고지를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 청군이 조총의 유효 사거리까지 들어올 때까지 철저하게 사격을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다른 근황군 부대가 패배한 거 보면 병력 수의 부족도 있고 훈련의 부족도 있고 보급이 잘 안 된 그런 요인도 있었는데, 이런 조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겁에 질린 이 조선의 훈련 안 된 조총수들이 유효 사거리 이전에 청군을 보고 막 사격을 하는 바람에 정작 가까운 거리에 닥쳤을 때는 제대로 대응 못하고 붕괴되는 이런 패턴이 많이 보였었는데, 이 무장 유림은 이런 걸 이제 철저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드문 김준용이 이끄는 그 근황군의 부대도 승리를 했었는데, 이 또 하나의 승전이 바로 이 유림이 이끄는 기마 전투의 승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했지만 이 유림조차도 아까 제가 근황군의 패인이 어떤 지휘관의 무능 비겁보다는 종합전력의 심각한 열세에 있다, 이게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즉각 이동합니다. 청군의 반격을 두려워하면서. 왜냐하면은 이때 이미 무장 유림이 지휘하는 부대의 군량도 다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화약이 다 소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남한산성 밖에 근황군과 청군의 어떤 교전 상황, 이런 게 아마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인 남한산성 농성 중반기의 상황을 마치겠습니다.